폴 토마스 앤더슨은 크리스토퍼 놀란, 드니 빌레브, 크리스토퍼 맥커리, 웨스 앤더슨 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동세대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다른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폴 토마스 앤더슨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해서 좋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흥행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킨 감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웨스 앤더슨도 적은 제작비로 1억 달러 이상을 번 경험이 있는데 반해 폴 토마스 앤더슨의 최고 흥행작은 8천만 달러 미만을 기록한 데어 윌 비 블러드입니다. 이게 여한으로 남았는지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에는 무려 1억 3천만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은 흥행을 노린 영화를 연출했던 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성의 측면에서도 웨스 앤더슨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로 탄생했습니다. 다행히 먼저 개봉한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설사 폴 토마스 앤더슨을 몰라도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웅장한 액션이 연상되는 데다가 추석 연휴에 뚜렷하게 끌리는 영화가 없어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전에 예고편만 보셔도 감이 잡히시겠지만 이 영화는 액션과 스릴이 주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어쩔 수가 없다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네로라는 명성을 가진 감독의 신작이고 오래전에 출판된 소설이 원작이며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다는 건데 글쎄요. 후자만큼이나 전자도 완성도와는 별개로 흥행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줄거리 소개를 위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연인관계인 밥과 버피디아는 프렌치 75라는 무장단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유와 해방을 외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와 싸웁니다. 특히 리더에 가까운 버피디아는 혁명으로 나아가는데 폭력에 의 다른 길은 없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정도로 과격해 불법 이민자를 돕기 위해 수용소를 습격하고 정부의 여러 청사에 폭탄 테러까지 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으로 만난 록조는 공적으로 버피디아에게 당했으면서도 변태적인 성향이 발동해 순전히 사적인 이유로 버피디아를 추적합니다. 결국 한 테러 현장에서 버피디아를 만났으나 이 발정난 변태 자식은 버피디아를 못 본 척하는 대가로 하룻밤을 기대합니다. 버피디아도 록조의 목적을 이미 눈치챘는지 자신을 풀어줄 걸 알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제안에 응합니다. 이 기묘한 관계가 한 번으로 그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버피디아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갈구하지만 밥은 그런 버피디아를 보면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피디아는 출산 직후에 갈등과 방황을 겪다가 밥과 딸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밥은 홀로 딸인 윌라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학생으로 키워냈으나 실상은 어떻게 저런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밥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정부의 추적을 피하는 것에 골몰하느라 그럴 수 있다곤 해도 마땅한 직업조차 없는 것 같고 허구한 날 술에 빠져있는 꼴을 보면 한때 버피디아를 걱정했던 게 가짜낼 지경입니다. 어쨌거나 무탈하게 잘 지내는 걸 위안으로 삼고 있을 때 록조가 자신과 딸을 찾아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무려 16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다시 쫓기게 됐다는 것에 당황해 밥이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헤매던 중에 록조가 기어코 윌라의 행방을 알아냅니다. 록조는 자신의 뒤를 봐주게 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악의 경우에는 윌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예전의 동료들과 이민자의 뒤를 봐주는 세르지오가 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록조와 윌라를 따라가긴 하는데 강산이 한 번 하고도 절반 이상 바뀔 만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를 따돌리고 딸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이 발생합니다. 줄거리에서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해하시거나 편견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또 좌파 영화냐는 쪽과 역시 트럼프가 문제라는 쪽으로 첨예하게 갈릴 영화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과 한 달 전쯤에 정치 인플루언서가 총격에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연관이 지어지는 건 피할 수 없으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만약 둘 중 하나에만 꽂히신다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면 스포일러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75가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습격하는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도입부는 그 유명한 다크나이트의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커가 일당들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긴박하게 은행을 터는 장면처럼 밥과 퍼피디아를 중심으로 한 프렌치 75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군인들을 제압하고 이민자들을 무사히 도피시킵니다. 밥과 퍼피디아는 여느 테러리스트가 업적을 과시하고자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 하듯이 큰 소리로 프렌치 75와 혁명을 외치며 현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중간에 좀 기괴한 장면이 첨가되긴 하지만 이 도입부는 순식간에 몰입을 유도합니다. 곧이어 혁명을 이루는데 필사적인 퍼피디아의 과격한 발언이 쏟아지고 폭탄 테러도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이 모든 걸 굉장히 간결한 연출과 빠른 편집으로 엮어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퍼피디아가 만삭의 몸으로 기관총을 연사한 후에 걸쭉한 입담까지 곁들이는 충격적인 장면도 선사해 일찌감치 기대했던 대로 예사롭지 않은 영화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제목이 주는 격렬한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았으나 금세 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정도로 영화 속 인물들과 영화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하는 건 바로 윌라의 탄생입니다. 밥은 가족을 이루게 되면서 양육에 집중하려 한 반면 퍼피디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중시한 나머지 조직으로 돌아가 다시 혁명에 몰두합니다. 물론 밥은 극구 말렸지만 딸까지 내버려두고 떠나기로 결심한 마당에 퍼피디아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이 직후에 프렌치 75는 조직이 와야 될 위기에 처하고 병자라 밥과 윌라도 쫓기게 되면서 다급하게 모든 걸 버린 채 신분을 위장해 이민자의 도시라고 하는 박탄크로스로 잠적합니다. 꽤 긴 시간을 소모하는 여기까지가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영화 속에서 흐르는 시간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분량의 원작 중 일부만 옮긴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설명을 생략한 것만 제외하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고 무엇보다도 지루하거나 늘어지는 부분 없이 경쾌한 전개가 이 화려한 도입부를 꽉 채웁니다.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도 때로는 단순한 타악기의 연주만으로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걸 넘어 영화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마이클 바우만의 촬영은 광활한 풍경 및 그 풍경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작디 작은 인물을 수시로 담아내 폴 토마스 앤더슨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름답게 전달하는 동시에 아이맥스로 본 걸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덕분에 시종일관 긴박했던 영화는 밥과 윌라가 박탄크로스로 숨어들면서 다시 말해 본격적인 전반부를 맞이하여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이때부터 블랙 코미디가 전면에 나서는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액션과 스릴로 아드레날린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가 16년이 흘렀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좋았으나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데다가 블랙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먹히는 장르가 아니란 것도 걸림돌입니다. 더군다나 행여라도 액션과 스릴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장르의 전환이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니와 통상적인 블록버스터와는 명백히 다른 영화라 대중성을 운운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만큼이나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얼핏 보기로는 액션으로 가득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총격이 빗발치고 폭발이 난무하는 액션 같은 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전반적인 템포와 리듬의 조율이 워낙 탁월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션펜 등의 연기가 너무나도 사실적이라 2시간 40분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였으나 추석 연휴를 맞아 커다란 스케일과 액션을 자랑하는 영화일 걸로 기대하신다면 낭패를 보시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전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최고작이란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락적으로 가장 재밌는 영화라면 모를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 1억 달러가 넘는 제작비를 지원했다면 이 이상의 작품이길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바탕으로 한 폴 토마스 앤더슨의 통찰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의 수위가 높아지니 주의하세요. 표면적으로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분명 극우와 맞서는 혹은 맞섰던 극좌의 시점을 따라가고 있으나 감독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11워 분열의 시대와 일맥상통합니다. 두 영화 다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되 어느 한쪽의 잘못과 치부를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뜩이나 분열이 극에 달한 당대의 비극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는 블랙 코미디로 전곡을 찌르는 솜씨가 과연 폴 토마스 앤더슨답다는 찬사를 이끌어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퍼피디아는 존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혁명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인물인 록조와 관계를 가지는 것부터가 터무니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겪은 후에는 혁명의 전사나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가족을 내버려 둔 채 조직으로 돌아가는 건 무슨 대단한 사회정의나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렀고 그 바람에 체포되고는 동료들을 팔아 잠시나마 삶의 안정을 영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혁명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애초에 무엇을 위한 혁명이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동료들을 팔아 넘기는 게 비단 퍼피디아만은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퍼피디아를 쥐새끼라고 비판했던 자들조차도 밀고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비중과 분량이 적은 데 비해 누구보다 굳건한 것만 같았던 디안드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설상가상 록조가 윌라의 행방을 찾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것,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반부의 퍼피디아의 내레이션으로 모든 혁명은 결국 악마와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로 끝난다고 한 말이 절로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밥의 경우는 윌라가 태어나면서 오직 딸만을 위해 사회에 순응하는 쪽을 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 딸을 지키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은 없는 삶을 사는 것만 같을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도 정작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동료들과 접촉하는 데 필요한 암호를 까맣게 잊은 바람에 답답해 미칠 판국을 자초합니다. 그 장면은 진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데, 자초지종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암호를 반드시 대라고 요구한다는 건 현실이 아군과 적군만이 존재하는 전시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나타내는 한편,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조직이 되려 인간성이나 인간미 따위는 허용하지 않는 관료주의의 기계적 절차에 경도됐다는 걸 풍자합니다. 바꿔 말하면 형식적으로 두 부류는 서로 닮았다는 걸 뜻합니다. 밥과 퍼피디아의 반대쪽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대표하는 록조도 모순적이고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록조는 퍼피디아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의 직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성적 취향을 듬뿍 발산합니다. 그 망측한 태도를 태연하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경멸하는 흑인 여성에게 보여주더니 나중에는 밥을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약해 보이기 싫었는지 똑바로 걸으려고 애쓰는 것에서는 남성성에 함몰된 자아가 엿보이고, 사회 고위층이 조직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즉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관계에서 나온 증거물을 없애고자 무려 자신의 딸인 윌라를 망설임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정반대로 결말에 다다라 윌라가 자신에게 총을 겨눈 채 당신은 누구냐는 중의적인 질문을 하자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답하는 밥이 이런 인간보다야 100번 나아 보입니다. 방금 제가 록조를 비판적으로 거론하긴 했지만 좀 너그럽게 보면 록조도 기득권이 구축하고 지배하는 사회의 피해자이자 부산물입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꼭대기에 자리한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은 막상 이 영화에서 몇 번 등장하지도 않는 데 반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주요 캐릭터의 심리와 일정한 거리를 둬서 관객이 어느 쪽에도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게 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연출은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의 이론과는 완전히 격리시키고 싶은 듯이 단호하게 가로막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같이 태평하게 개소리를 늘어놓는 정도에서 묘사되는 게 고작인데, 단 한 번도 프렌치 75가 저지른 사태의 피해나 여파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비단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프렌치 75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는 모양새입니다. 이 말인즉슨 1968년에 여러 나라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68운동을 차용한 듯한 프렌치 75의 활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사회와 정부의 변화를 가져오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68운동도 그 결과나 의의에 대해 당연히 의견이 갈려서 같은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폭력성을 비판하거나 68운동에 참가자들은 사회를 바꾸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과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이 아닌 폭로일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문장은 이 영화 속의 퍼피디아를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를 보면서 제게 진짜 비극으로 다가왔던 건 마치 신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처럼 우리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무한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묘사한 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든 폭력마저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퍼피디아는 실패를 인정하면서 윌라에게 혁명의 바통을 넘겨줬고 윌라는 흔쾌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나 밥은 가족의 안위를 위하면서도 혁명에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과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윌라는 혁명에 성공할까요?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과중한 짐을 전가한 건 아닐까요? 과연 퍼피디아 이전에는 이런 혁명의 시도가 없었을까요?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의 결말부를 장식하는 자동차 추격전은 시지프스의 신화를 염두에 두기라도 한 듯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장대한 도로에서 펼쳐집니다. 그 추격전의 승자는 다행히 윌라였는데 윌라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든 판에서 놀아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질주하던 차를 멈춰 세우는 걸로 자신을 뒤쫓던 자를 처단합니다. 감독인 어쩌나 이 장면을 통해 윌라가 선대의 실수와 착오를 개선하면서 더 나은 수단을 찾아낼 거라고 희망을 걸어보지만 따지고 보면 남이 만든 영화나 보면서 이런 생각에만 젖어 있는 저는 밥보다도 나은 게 없습니다. 어쨌든 밥은 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니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으며 착각에 빠진 걸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무한의 굴레가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에서도 알베르 까뮈의 말 맞다나 행복을 찾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